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앞타임에서 두성규 박사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론은 하나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침체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챕터로 진행을 할 건데요. 부동산 가격의 비밀, 물론 박사님께서 이제 앞타임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고요. 집값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믿지 않고요. 지금 빨리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이제 규제를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빨리 풀어준 정부가 없었고요. 집값이 오를 때도 빨리 규제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5년 동안 규제를 했잖아요. 빨리 풀어줬을 때는 언제? 김대중 정부 때 IMF 경제 위기가 오니까 V자로 떨어지니까 빨리 풀어줬던 거고요. 천천히 떨어지면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 풀었고요. 사람들은 강렬한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 풀어주고요. 취득세 연구 인하해 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MB 정부 5년 동안 규제를 풀어줬고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1년에 마지막 화끈하게 한번 풀어줬거든요. 사실은 6년 동안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단기간에 빨리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제가 보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한다면 가격이 많이 오르죠. 정부가 바라는 거는요, 찰랑찰랑 인플레이션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냇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주면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 텐데 김영삼 YS 정부 때처럼 대책 발표가 안 됐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YS 때 빼고는 항상 부동산 대책은 나왔습니다. 오버슈팅이 되면 많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줍니다. 이게 메커니즘인데 빨리 풀어주지는 않아요. 역대 정부 흐름을 보더라도 항상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수가 집권하면 규제를 좀 풀어주고 진보가 집권하면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내리면 풀어줍니다. 제일 많이 풀어준 정부가 김대중 정부, DJ 정부 때 IMF 외환위기 때문에 가장 많이 풀어줬고요. 규제 가장 잘한 정부, 많이 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하고 규제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때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 거주 5년 보유였거든요. 지금이 2년 거주 2년 보유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가 규제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됐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집값이 안정되다 보니까 집값이 안 올랐죠. 안 오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IMF 외환위기 왔죠. 많이 떨어졌죠.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축적된 상태에서 규제를 IMF 때문에 DJ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주니까 집값이 폭등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죠. 집값이 폭등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은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5년 동안 해도 못 잡다가 이제 나중에 잡히게 되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금리 때문이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까 주택 시장이 꺾였고 이제 침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바라보는 현재의 금리 인상은요. 금리 인상은 저는 트리거라고 봐요.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았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은행에 갔을 때 아마 7% 정도? 일반 그 대출 금리가 7점 몇 %였던 것 같고요. 저는 집단 담보 대출로 입주할 때 특별 금리를 받아서 뭐 5.6%인가 뭐 5점 몇 %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대출 받았다고 제가 박수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높았거든요. 올해 연말 되면 아마 지금이 더 높아지겠지만 그때가 더 높았는데도 2006년도에는 왜 집을 사고 싶었고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2006년도보다는 낮지만
왜 이렇게 사지 않을까? 그 내막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리는 트리거고요. 지금은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보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 하나도 안 올랐고요. IMF 때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 거죠. 오를만 할 때 올랐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좀 떨어져야 된다. 떨어질 때가 왔는데 금리 인상이 되니까 유동성 파티가 끝난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집값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 유동성 파티 때문에 파티 흥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냉정한 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고요. 이제 파티가 끝나고 보니까 신데렐라가 이제 파티가 끝난 거예요. 이제 12시가 끝나고 나니까 유리구도 하나 남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니야, 지금 침체가 아니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침체가 들어갔습니다. 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터널 것을 햇볕이 보이는 터널을 향해서 무사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잘 넘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침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요. 산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차면 기울거든요. 기울면 다시 차고요. 우리 달을 보자면. 그래서 많이 올랐으면 조정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인데 이걸 마치 굉장히 비정상인 것처럼 큰일 났다. 물론 큰일은 났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큰일이 나지만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요. 마라톤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42.195 뛰고 나면 계속 뛰면 어떻게 되나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좀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 지금은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기간이 폭이 얼마나 깊어지고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거 흐름을 보면은요, 서울이 7, 8년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락기에는 2, 3년 정도, 3년 정도 조정이 되는 패턴을 보였는데 물론 똑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 뭐 1년 만에 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한 3년에 걸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떨어지는 거는 내려가는 길은 좀 내려가야 된다. 올랐으니까 내려가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내려가더라. 그렇죠? 내려가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좀 더 내려갑니다. 전세 레버리지가 굉장히 약하죠. 집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통 일반 아파트들은 전세 레버리지가 한 50%? 40에서 한 60% 정도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노후도 때문에 10%에서 30% 정도의 전세 가율이거든요. 떠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또 투자 수요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락폭이 본격 침체에 들어가면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고요. 2010년도, 2012년도에도 집값이 좀 빠졌죠. 서울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 일반 아파트들이 한 20, 30% 정도 빠졌고요. 개포주공, 그때는 저층 아파트 개포주공이 2년 만에 한 반토막 났었거든요. 11억 하던 아파트가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나중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당연히 반비례 관계죠. 금리와 집값은 당연히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좋을 건 하나도 없죠. 대출이자 올라가고요. 그렇죠? 대출이자 올라가니까 집주인들은 보유하기 힘들고요. 매수자들은 집 사기 힘들어지는 거고, 예금금리 올라가니까 요즘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신났죠. 요즘 1금융권이 한 4.5% 나오더라고요. 예금금리가 지난달에 3.5%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있는 돈을 예금에 넣었더만 한 달 사이에 지금 1%포인트가 더 올라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데, 아무튼 예금금리 올라가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일단 지금 예금에 넣어두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해서 매수 대기자들, 돈 있는 집을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 관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금리가 인상이 멈출 때까지. 금리 한국은행이 올렸죠? 앞서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은행이 이제 3% 갔고요. 미국이 3.25인데 0.75 자이언트 가느냐, 울트라 1 가느냐의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냐면 한국은행
상황을 보면은요,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이 3%잖아요. 2008년도에 5%까지 갔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5%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미국이 5%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맥스가 5%고요. 지금 미국이 3.25잖아요. 이번에 올리면 자이언트 올리면 4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올리면 4점 얼마? 미국의 마지노선이 5%. 그렇죠? 최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5%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가 맥스고요. 미국이 5%가 맥스면 아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4%가 저는 맥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이상 올리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3%니까 최대 1% 남았습니다. 1%만 기다리면 됩니다. 1%포인트 좀 고통스럽고요. 대출 받으신 분들은 1%더 이자 내기가 굉장히 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런 걸.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은요, 3%가 끝은 아니다. 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돼요. 그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자꾸 부인하고 외면하면 안 되고요. 4%까지 갈 수 있다. 4% 가면은 대출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올까? 그렇죠? 계산해서 1인당 한 뭐 2억 정도 빌렸다면 대출 이자가 한 1% 올라가면 한 1년에 200만 원인가요? 뭐 그 정도 더 나올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자금 계획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리스크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거든요.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3년 전에도 그랬고요. 투자를 하셔도 좋다. 집값이 오를 때는 투자하셔도 좋은데 단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가 뭐냐? 지금 상황보다 대출 금리가 2배 정도 올라갔을 때 내가 3년 정도 이자를 더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영원히 가진 않아요. 찍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돌고 돈다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요. 한 번 더 메커니즘이 돌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 침체가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정부는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 저는 인상은 멈출 것 같고요.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인하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2024년 되면 금리가 조금씩 내려는 갈 겁니다. 뚝 떨어지지는 않아도 일단 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맥스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4%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1%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은요, 뭐 원칙인데요. 공급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절대 공급이 있고요. 상대 공급이 있는데 절대 공급은 아파트 막 지어가지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상대 공급은 뭐예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공급이 좀 부족했던 거고요. 수요도 두 종류가 있죠.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이동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절대 인구가 수요가 있고요. 상대 수요, 매수자들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고 하는 건데 이건 상대적인 비교로 봐야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작년에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물론 지금보다 많았지만 많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을 좀 줄이긴 했는데 수요자들이 불안하니까 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올해는 어때요? 집주인들은 이제 좀 팔고 싶어 하는데 수요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버리니까 수요가 내려가니까 지금은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은 모두 똑같잖아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을까요?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을까요? 실수요자들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은 모두가 불안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한 쉽게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트리거가 다시 금리 인상이 멈출 때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될 거예요. 유입이 되면서 반등은 하는데 저는 다시 대세 상승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혹시라도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소용없어요. 낚시하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날인데 혼자 일제 뭐 5천만 원 1억짜리 낚싯대 집어 던져도 물고기 안 잡히거든요. 그때는 소용이 없고요.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매수자들이 유입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도 지금 집어 던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변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출생률 줄어드는데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출생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주택 구매 연령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인구 유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들, 인구가 소멸하는 지방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출생률 감소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 일들은 저는 시간이 좀 20년, 30년 후에 좀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하고 있죠. 서울은 입주 물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덜 떨어지겠지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불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더 떨어지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거든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는 서울이 다른 지역들보다 더 잘 버티고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입주 물량 부족이 지금 흐름 자체 서울은 절대 안 떨어져라는 불패 신화가 될 수는 없고요. 유리한 점은 있지만 결코 그 완벽한 방어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분양 주택시장 침체를 바라보는 시그널인데요.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서울 수도권이 한 3만 가구, 전국이 9만 가구가 넘어가면 엄청난 침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서울 수도권 지역이 한 5,200 정도 미분양이 그 정도 되는데 추이가 작년까지는 미분양이 완전히 제로에 가까울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나고는 있더라고요. 그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추이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이거 제가 틀렸어요. 저는 올 8월에 전세 대란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또 금리죠. 우리가 MB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이란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자기 자본으로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사실 한 70%? 80%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저금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감각해졌는데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 받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유리하니까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요.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최근 전세 가격은 좀 떨어졌거든요. 천안에 샤넬백 준다고 뉴스 보셨죠? 4억 5천짜리 전세가 3억 5천으로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1억 원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샤넬백을 준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임대차 가격을 크게 본다면 월세가 올라가는 거고요. 전세가 상대적으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지 전체적인 임대차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영원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물론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도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집을 사야 되는 수요가 임대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매매 시장 침체보다는 전세 가격 하락 침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임대가 영원히 굉장히 좋은 주거 안정 수단이라고 해서 이제 안정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 꿔야 되겠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답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부동산 문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쭉 언급했듯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도 않고요. 절대 죽지 않아요. 결국에는 또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지금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숨이 차잖아요. 쉬어가야 되고 일정 부분 쉬어야 되는데 그게 1년을 쉴지 3년을 쉴지는 아무도 몰라요. 떨어지는 폭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요 V자 반등을 하는 거고요. 천천히 떨어지면 천천히 반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을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무서운 게 뭐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터널 끝에 빛이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저까지만 가면 되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빛이 안 보이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툼에 막 집어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언제 생기냐면 지금은 절대 생기지 않고요. 기다렸는데 6개월을 기다렸는데 1년을 기다렸는데 잠깐 반등을 하다가 또 꺾이고 또 한 6개월 1년 기다렸다가 또 잠깐 반등을 하다가 또 꺾이고 이런 상황이 2년 정도 지속이 되면 집주인들이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 집어던지거든요. 그때가 이제 바닥입니다. 바닥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바닥일 때 잘 넘겨야 되고요. 이제 투자를 기다리는 분들은 그때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그널은 제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벌집 순환 모형인데요. 돌고 돌잖아요. 물론 이론이고요.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형화해서 이론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회복기와 상승기
요게 한 7년 정도 서울 기준에서 되고요. 침체기, 불황기 요게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양은 막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읽고 이제는 조정기가 들어갔다면 차분하게 3년 정도, 길게는 3년, 서울 기준에서 짧게는 물론 과거와 다르게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기가 왔구나, 잘 버텨야겠구나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좋을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 흐름이고요. 한번 요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파트 가격 하락 이제 과거에 우리 어떻게 떨어졌느냐가 쭉 나오죠. YS 정부 때, 그죠? 김영삼 정부 때 L자 쭉 93년도부터 98년도 IMF 올 때까지 쭉 L자로 침체가 됐었고요. IMF 외환 위기 때 V자 뚝 떨어졌다가 올랐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역시 V자 반등했고요. 2010년도, 2012년도 그때도 좀 떨어졌죠. 2010년도, 12년도 이때도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이때는 L자 한 3년 정도 떨어졌었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작년 추석 이후에 거래량은 줄어들었고요. 본격적인 하락은 올해 한 6월, 7월, 여름 넘어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개월 됐나요? 10월이니까 본격적인 하락은 제가 볼 때는 한 4개월, 6개월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바닥이야?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면 언제야? 정확히 시기는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는 알고 있잖아요. 과거 사례를 가지고 유추를 할 수는 있잖아요.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과거를 보니까 과거 바닥일 때는 이런 징조들이 좀 있었더라. 첫 번째,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더라.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없었으니까 투기 과열 지구죠.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언제가 풀리느냐를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야 되는데요. 서울은 제일 마지막에 풀립니다. 사실은 규제 완화 시작됐어요.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지방 다 풀렸죠? 세종시 빼고. 그렇죠? 7월 달에 한번 풀었고요. 10월 달인가요? 한번 풀었고요. 이제 지방은 다 풀렸고요. 세종시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만 남았는데 자, 이제 다음에는 또 어디가 풀릴까요? 아마 올해 말까지는 안 풀릴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되면 또 주거심의위원회 해서 이제 풀어줄 텐데 세종시 빠질 거고요. 세종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될 거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투기 과열지구 있는 지역들 빠질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겠죠. 마지막에 서울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 서울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다는 얘기는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바라볼 때 야, 큰일 났는데? 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절단 났네? 정부는 항상 통계를 바라보는데 지금 통계만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통계는 뭐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점이라도 다 80점이 아니잖아요. 50점도 있고 100점도 있기 때문에 평균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통계를 받아봤는데 진짜 위기 상황이다.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느낄 때에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는 서울, 강남, 조정 대상 지역 안 풀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2024년 정도 넘어가면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나왔는데요. DJ 정부 때도 나왔고요. 양도세 특례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 이 카드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정부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규제 완화 카드는 없다. 모든 카드를 다 집어던졌습니다. 몰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이제 사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양도세 5년간 면제 양도세 특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세 특례 나오면 그냥 묻지마 투자하라고 합니다. 제 성향상 절대 묻지마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만 예외적으로 양도세 5년간 면제 나오면 투자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회복을 못하고 망하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뭐 저도 망하고요. 여기 오신 박사님들도 망하고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건 괜찮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 나 혼자 투자를 못해서 상대적으로 내 친구가 더 부자 되는 게 열받지, 나보다 더 부자고 공부 잘했던 친구가 망해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나 혼자만 동떨어질 것 같은 벼락거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2019년, 2020년, 2021년 영끌에서 막 들어갔잖아요.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부자 아닌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이 느끼는 거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한 친구가 그렇죠. 얼굴도 나보다 안 예쁜데 어떻게 다 아파트 한두 개 사가지고 더 부자 돼가지고 벤츠 타고 오면 그날부터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게 우리 심리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요런 카드가 오면 해야 되는데 2013년에 나왔어요. 그때 서울분들 말이 쉽지 투자 못했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이때는 떨어질 때는 바닥일 때 나오거든요.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투자를 못하는데 그때 누가 샀냐면 부산, 창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원정 투자 들어와서 5년간 양도세 면제 1주택자 물건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야, 두렵지 않냐?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집을 이렇게 사도 돼? 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울은 집값이 떨어졌는데 부산은 그때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분들 정부가 박근혜 정부 찍어주니까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데 왜 투자 안 하는겨? 서울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리고 서울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영원히 회복 못하면 대한민국이 끝난 거 아니야? 부산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뭐해? 서울이 끝났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나중에 대학교 가면 공부 잘하면 서울 갈 수 있잖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갈 텐데 그게 뭐가 문제야?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서울 분들은 그런데 그래도 두려움에 떨어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거 나오면 적극적으로 저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타이밍적으로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래는 모르고 뭐 이렇게 될 줄은 빨리 금리 인상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년만 하더라도 파월이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달라지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하는 거죠. 정책이란 건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지 내가 계획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이 정도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닉 셀링 이거 마지막에 나오죠. 막 집어던져요. 저는 항상 역지사지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역지사지.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또는 그 이상 가격으로 집어던질 마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년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모르죠. 내년에 반등할 수도 있죠.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던지고 싶지는 않는데 언제 던지냐면 자포자기할 때 나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난 더 이상 못 버텨. 그냥 집어 던지고 나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2012년도에 막 집어 던졌거든요. 2010년도부터 침체가 됐는데 2012년도 막 집어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집어 던지고 나니까 2013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오르네. 버텼던 사람들은 팔려고 집어 던졌는데요. 이게 부동산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집어 던졌는데 집이 안 팔려. 주식 같으면은 다음날 바로 계약이 되죠. 부동산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세를 돌렸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집주인들이 그 위기를 본의 아니게 잘 넘겼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서 그게 부동산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미분양도 증가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바닥에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좀 내도 좋겠다. 우리가 100% 바닥 꼭지를 알 수는 없지만 무릎에 서서 이제 어깨에 파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이런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준비를 좀 하셨다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있죠. 항상 신도시가 발표될 때가 고점이고요. 2018년, 2019년도에 3기 신도시 발표됐잖아요. 신도시 입주할 때가 마지막이거든요. 2기 신도시도 그랬잖아요. 입주 물량 나올 때 박살이 났잖아요. 물론 그 후에 엄청나게 올랐죠. 황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 났었잖아요. 동탄 신도시 뭐 이런데. 그렇죠?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될 때 고점이었고 이제 꺾이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가 본청약 할 때쯤 되면 바닥 찍을 겁니다. 그때는 저는 혹시 자녀분들이나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은 3기 신도시 반드시 마지막 기회에 꼭 잡아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두려움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올 때는 잡아야 됩니다. 단 지금은 이제 침체가 시작이 됐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용기를 내서 무리하게 잡아라는 소리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저는
전문가로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항상 우리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낙담하지도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무식하게 들어가지도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 시그널들은 이런 게 있죠. 우리 지나보면 한 2020년, 2021년에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안 오르던 외곽 지역도 오르고요. 인천, 동탄, 의정부, 파주 이런 데 많이 올랐죠. 지금 그때 이렇게 올랐던 지역들이 최근에 좀 어려운데 외곽 지역부터 조정이 돼서 서울도 조정이 됩니다. 서울도 조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조정이 되는 거죠. 우리 저수지 이론 있잖아요. 가물면 중간에 있는 물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마르거든요. 그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집값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집니다. 서울 불편은 없습니다. 떨어졌다가 오를 때는 서울이 먼저 좀 오르죠. 네. 이렇게 고점 시그널들이 있고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희룡 장관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PIR을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55%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는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세수 감소, 내수 경기 침체, 소비 감소, 가전, 가구 업체들, 중개업소들, 건설 경기 엄청 역전산화도 생기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감당이 안 되고요. 반드시 규제를 풉니다. 천천히 하나씩 지금도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빨리 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역대 정부도 빨리 푼 적은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 아니면 빨리 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좀 기다려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부동산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왜 우상향할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 10만 원 정도 있으면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제 기억으로는 4인 가족 아웃백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지금 10만 원이 뭐야?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4인 가족 가서 카드 써도 20만 원 깨지거든요. 저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반영이 됩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반영이 되고요. 최근에 금리 올라가잖아요. 물가 올라가잖아요. 물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요. 땅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고요.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 것도 맞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절망하지도 말고요. 실망하지도 말고요. 단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겠다. 그렇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금리가 멈추더라도 바로 인하가 되지는 않고요. 바로 인하가 되더라도 집값이 또 바로 막 일시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다시 대세 상승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시차를 알고 우리가 알고는 기다릴 수가 있는데 빛이 안 보이면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폭락하면 그런 일은 별로 안 생기는데요. IMF 위기라든지 지금 중국이 혹시라도 내년에 경제 위기가 와서 중국이 경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제 위기 와. IMF 때 막 난리 났잖아요. 금 모으기 운동하고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아니 우리나라 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위기. 전쟁 나면 피난 가야 되는데 피난 가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집주인들이 막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망하니까. 그럼 얼른 강남이나 좋은 데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이제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난 어디로 가요? 안동 이런 데 가야지. 안동은 6.25 때도 공산당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동 이런 데 차는 맡기니까 자전거 타고 이제 피난 가야지. 강남 그 계약서 하나 들고. 그렇죠? 왜? 결국에는 오르니까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으니까요. 대한민국 망한다에 베팅 걸면은요. 아니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한가요? 집에 현금 두면 안전해요? 안전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한다에 베팅 걸면 답이 안 나오고요. 위기가 오면 반드시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위기가 온다면 실거래가 있죠. 10년 동안 실거래가 확인한 다음에 최저 가격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저는 베팅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베팅하고 떨어지면 5천만 원 떨어지고요. 오르면 5억, 10억 오르니까요. 혹시라도 경제 위기 오면 좀 기준을 정한 다음에 10년 동안 최저 가격 정도 떨어지면 베팅을 하셔도 좋겠다. 물론 그런 일은 생겨날 확률은 0.1%도 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집 팔고 기다렸다가, 그런 분들 질문 많이 주세요. 집 팔고 기다렸다가 집값 떨어지면 내 집 마련하면 좋은 전략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좋은 전략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 보더라도 이 전략이 성공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떨어질 때 집이 잘 팔리지도 않고요.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생겨요. 돈 다 써버리고요. 세 번째, 언제가 바닥인 줄 모르고, 제가 바닥을 시그널을 알려줬지만 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떨어지는 칼날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면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괜찮은데요. 집 있다가 팔으신 분들은 그날부터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언제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3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두 개 뭐 정리하셔도 되겠지만, 집 하나 있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시다가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닥에 시그널이 오면 여윳돈을 가지고 하나 더 사세요. 그때는 하나 더 사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거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고 안 나도 보험은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집 하나는 보험이다. 혹시라도 바닥 시그널이 오면 그때는 좀 추가 투자를 해도 좋겠다. 지금은 좀 차분하게 기다릴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